제8장 확장의 심리학 한계를 넘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법. 상실의 순간을 전환점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그 전환점을 발판 삼아 기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영토로 나아가는 확장의 심리학을 탐구한다. 인생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거나 상실을 복구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가치, 새로운 왕국을 창조하는 데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와 알프레드 아들러의 아들러 심리학 해설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는 확장의 심리학을 탐구한다.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니체가 제시한 확장의 세 단계.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기존의 도덕과 가치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이 인간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는 시적 언어와 상징으로 가득 찬 철학적 걸작으로 인간 정신의 진화 과정을 낙타, 사자, 아이라는 세 단계의 은유로 제시한다. 니체는 이렇게 선언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인생 전쟁터에서 확장의 근본 동기를 묻는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자신을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 니체가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낙타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인내의 동물이다.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 모든 것을 견디는 낙타의 정신이여. 그대는 무엇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이 무릎을 꿇고 짐을 지려 한다. 낙타 단계의 인간은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규칙을 기꺼이 짊어진다. 그는 효도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 단계는 결코 부끄러운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확장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규칙을 배우고 전통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비로소 그 너머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낙타는 짐을 지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짐을 언젠가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두 번째 단계는 사자다. 그러나 가장 척박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형이 일어난다. 정신이 여기서 사자가 된다. 그는 자유를 얻고자 하며 자신의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사자 단계의 인간은 기존의 가치와 규칙에 도전한다. 그는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에 맞서 나는 원한다고 선언한다. 그는 전통의 족쇄를 깨부수고 사회의 기대를 거부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다. 이것은 해체와 부정의 단계다. 사자는 용맹하게 싸우지만 니체는 사자 단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 그는 단지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할 수 있을 뿐이다. 사자의 힘은 부정의 힘이지 창조의 힘이 아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아이디. 아이는 순수함과 망각이다.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구르는 바퀴, 최초의 움직임, 신성한 긍정이다. 아이 단계의 인간은 기존 가치의 파괴자에서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로 거듭난다. 그는 더 이상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고 나는 원한다는 반항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그는 나는 창조한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즉 초인의 본질이다. 위버맨시는 단순히 강한 인간이나 권력의 지배자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자유로운 존재다. 아이는 과거의 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순수하게 긍정한다. 니체의 세 단계 이론은 인생 전쟁터에서 확장의 본질을 꿰뚫는다. 진정한 확장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방식 자체의 근본적 변환이다.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아이로의 변환. 이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도약이다. 우리는 이 도약을 통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능성을 보고 이전에는 갈 수 없었던 곳으로 나아가며 이전에는 창조할 수 없었던 가치를 창조한다. 열등감에서 우월성으로 아들러가 발견한 확장의 원동력. 알프레드 아들러는 프로이트,
융과 함께 20세기 초 심리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다. 그는 프로이트의 성적 결정론에 반대하며 개인 심리학을 창시했다.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은 인간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데 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열등감은 병리적 증상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간 성취의 원동력이다. 이 선언은 열등감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다. 우리는 흔히 열등감을 극복해야 할 약점, 숨겨야 할 부끄러움으로 여긴다. 그러나 아들러는 열등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라고 보았다. 열등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경험이다. 문제는 그 열등감을 건설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비건설적으로 회피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아들러는 두 가지 대응 방식을 제시한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노력하는 것을 우월성 추구라고 한다. 반면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합리화함으로써 우월감을 얻으려는 것을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발생한다. 우월성 추구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향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건설적 노력이다. 반면 열등감 콤플렉스는 타인을 끌어내리거나 현실을 회피함으로써 얻는 허구적 우월감이다. 전자는 확장으로, 후자는 정체와 퇴행으로 이어진다.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신경증적 증상이 이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아들러는 또한 인간의 모든 행동이 가상적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에 의해 움직인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창조하는 존재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결정론적 관점과 근본적으로 대립한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현재를 과거의 경험, 특히 유년기 경험의 결과로 설명한다면 아들러는 인간이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능동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부여하는 의미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아들러의 가상적 목표 개념은 확장의 심리학에 결정적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재 행동과 미래의 궤적이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미래를 상상하느냐다. 이 상상이 우리의 현재를 움직이는 힘이다. 아들러는 또한 인간의 모든 심리적 현상을 공동체 감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모든 인간 행동의 궁극적 기준은 사회적 유용성이다. 진정한 우월성 추구는 반드시 타인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니체의 위버맨시 개념이 종종 오해받는 지점을 보완한다. 위버맨시는 단순한 개인주의적 초인이 아니다. 아들러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확장은 고립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사회적 과정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협력 속에서, 타인에 대한 공헌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확장의 변증법, 니체와 아들러. 한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반체제 철학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20세기 오스트리아의 임상심리학자다. 그들의 방법론과 언어는 극명하게 다르지만 인간 확장의 구조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첫째, 확장은 결핍에서 비롯된다. 니체에게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에 사자가 되고자 갈망한다. 아들러에게 인간은 열등감을 느끼기에 우월성을 추구한다. 확장은 풍요와 완전의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핍과 불만족과 불완전함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 완전히 만족한다면 우리는 결코 확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확장의 첫 번째 조건은 현재 상태에 대한 건설적 불만족이다. 둘째, 확장은 파괴와 창조의 이중 과정이다. 니체에게 사자는 기존 가치를 파괴하고 아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확장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먼저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그 해체의 공터 위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이중 과정이다. 우리는 먼저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다. 우리는 먼저 과거의 정체성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을 입을 수 있다. 셋째, 확장은 개인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과정이다. 니체의 차라토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한다. 아들러의 우월성 추구는 사회적 유용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확장은 결코 고립된 개인의 성취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공헌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우리는 혼자서는 확장할 수 없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확장한다. 넷째, 확장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니체는 위버맨쉬를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라고 말하며 확장의 영원한 과정을 강조한다. 아들러는 우월성 추구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 동기임을 강조한다. 확장은 끝이 있는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없는 항해다. 우리는 오늘의 한계를 넘어서지만 내일이면 그 너머의 새로운 한계와 마주한다. 확장의 실제, 한계를 넘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6단계 훈련. 첫째, 현재 당신이 짊어진 낙타의 짐을 목록화하라.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고 의심 없이 따르고 있는 규칙과 의무와 기대는 무엇인가? 당신은 왜 그 짐을 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선택인가?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된 사회의 명령인가? 이 목록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다. 낙타의 짐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짐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는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짊어졌는가에 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짐은 당신을 성장시키지만 무의식적으로 짊어진 짐은 당신을 짓누를 뿐이다. 구체적인 질문들. 당신은 왜 현재의 직업을 선택했는가? 당신의 진정한 열정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적 명성 때문인가? 당신은 왜 특정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저축하는가?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광고와 주변인의 시선 때문인가? 당신은 왜 특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당신에게 성장과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익숙함과 죄책감 때문인가? 둘째, 사자의 언어를 연습하라. 당신이 지금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온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나는 원한다 또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라.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사자의 언어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언어,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언어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 언어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사자의 언어는 당신의 진정한 욕구를 표현하는 언어다. 구체적 연습. 하루에 한 번, 당신의 진정한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말하거나 적어보라. 식당에서 음식이 맛없다고 말하는 것, 회의에서 상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이 작은 연습들이 당신의 사자 언어를 단련시킨다. 셋째, 아이의 창조성을 회복하라. 당신이 어린 시절 가장 즐겁게 했던 놀이는 무엇인가? 그 놀이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토록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당신은 그 놀이의 본질을 현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니체가 말한 아이는 무지함이나 미성숙함이 아니다. 그것은 목적과 효용성의 강박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창조하는 즐거움을 회복한 존재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이 팔릴지, 누가 인정해줄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단지 그리는 행위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그린다. 이 순수한 창조의 즐거움이 아이 단계의 핵심이다. 구체적 연습. 아무런 목적 없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정원을 가꾸어라. 그것의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창조하는 과정 자체의 즐거움이다. 넷째, 열등감을 우월성 추구의 동기로 전환하라. 당신이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자신의 약점이나 결핍은 무엇인가? 아들러는 그것이 바로 당신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 결핍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구체적 질문. 이 약점 때문에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이 개발한 능력은 무엇인가? 이 약점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인가? 데모스테네스는 말더듬이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입에 돌을 물고 연습했고 결국 그리스 최고의 웅변가가 되었다. 베토벤은 청각 상실이라는 열등감 속에서도 음악을 창조했고 그의 후기 작품들은 인류 예술사의 최고봉으로 남았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의 상실이라는 극한의 결핍을 통해 내면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다섯째, 확장의 방향을 사회적 유용성과 연결하라. 아들러는 진정한 우월성 추구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의 확장이 단순한 자기 과시나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방식으로 타인과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가? 구체적 질문. 당신의 재능과 열정이 타인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당신의 확장이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아들러는 모든 신경증의 뿌리를 사회적 관심의 결핍에서 찾았다. 자신의 확장만을 추구하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립과 불안과 무의미함에 빠진다. 진정한 확장은 나의 성장이 타인의 성장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 여섯째, 확장을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완성의 환영을 버려라. 니체는 위버맨시가 도달해야 할 목표라기보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했다. 아들러는 우월성 추구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 동기임을 강조했다. 당신의 확장은 언젠가 완성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과정이다. 구체적 태도. 오늘 당신이 도달한 곳에 안주하지 말라. 그러나 동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에 대해 좌절하지도 말라. 확장은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특정 연령까지 특정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속도는 당신만의 것이다. 두 철학자가 증명한 확장의 승리. 니체는 평생 극심한 두통과 시력 약화, 고독과 무시 속에서 살았다. 그의 저서는 생전에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그는 정신적 붕괴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가 창조한 사상은 20세기 전반을 관통하며 철학, 문학, 심리학, 예술,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낙타의 짐을 지고 사자의 용기로 싸웠으며 아이의 순수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그늘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정신분석학회에서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독자적인 길을 걸었지만 그의 학문은 오랫동안 프로이트와 융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아들러 심리학은 교육, 상담, 조직 심리학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건설적 우월성 추구로 전환했고 그의 확장은 이후 수많은 사람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모두 기존의 한계를 단순히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한계 자체의 개념을 전환했다. 그들에게 한계는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그들은 한계 너머에 존재하는 새로운 영토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 영토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방법을 스스로 창조했다. 당신의 인생 전쟁터에서 지금 어떤 낙타의 짐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사자의 선언을 해야 하는가? 당신은 어떤 아이의 창조성을 회복해야 하는가? 당신의 열등감은 어떤 우월성 추구의 동기로 전환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확장은 단순한 성장에서 존재 방식 자체의 변환으로 도약할 것이다.